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정도 국회에서 국회 인턴부터 4급 보좌관까지 일을 하면서 이후에 대학에서 잠깐 강의를 하다가 2017년 한국 블록체인 협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를 비롯해서 각종 정부와 지자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후 현재에는 지금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라는 일 외에도 제가 직접 낸 블록체인 30여 종의 특허를 기반으로 초이스 미온오프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라는 이름을 저 때문에 처음 듣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별건 아니고 2014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에반젤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금융 분야에서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기술 전도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과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 금융,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블록체인이 핵심 기술이다.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4차 산업의 주요한 재료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I, 자율주행차, 드론, 그리고 IoT, 클라우드 여러 가지 모든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의 보안성과 안전성뿐 아니라 진위 여부, 변조, 그리고 이 데이터의 출처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는데 블록체인은 바로 이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장성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 4차 산업의 인프라 산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블록체인은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제3자의 하나의 중앙화된 기관에 의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것을 인증해주던 역할을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참여한 다양한 노드들이 함께 이것을 저장하고 인증해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장과 인증의 기관을 해주는 우리 역할을 우리가 보통 노드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의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한 데이터를 이 여러 노드들이 다수의 노드들이 나누어서 이것을 저장하고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중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의 기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데이터에 기반된 산업을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시절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한정되어 있는 전체 4차 산업의 하나의 요소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것이 맞고 지금까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대다수 실패했던 것도 하나의 요소 기술인 블록체인을 전체 BM에 적용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융이라든가 하나의 신원,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적 가치와 안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바로 이 금융과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 적합시킬 수 있는 주요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바로 자산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금융적 기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웹 3.0, 즉 읽고 쓴 것을 바로 자산화시킬 때 이것을 거래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웹 3.0이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웹 3.0의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가 자산이 되었던 첫 번째 성공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처음 등장해서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었는데 이것은 국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민간의 첫 암호화폐이자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철학적인 배경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이 두 번째 배경이 됩니다. 기술 철학적 배경을 제공했던 것을 우리가 보통 사이퍼펑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대체로 1990년대 미 정부와 그다음에 정보기관들의 그 개인과 기업의 이메일과 어떤 홈페이지 관련 데이터를 해킹해주던 프로그램을 납품하던 암호학자 혹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이들은 그 일을 부역을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국가, 즉 공공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사적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침해당하기도 되는가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의 사적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들 스스로 함께 자율적으로 뭉치면서 그들 자신들을 사이퍼펑크라고 불렀습니다. 즉 암호 무정부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이들이 만든 것이 할피니의 RPOW나 그 다음에 닉제베의 비트골드, 비머니, 디지캐시 등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채굴 혹은 지분 증명 혹은 작업 증명 같은 다양한 현재 블록체인의 주요 개념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이 시도했던 국가의 개입이 없는 금융거래는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이중 지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블록체인의 분산 노드를 통해서 나중에 해결이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도 도대체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지만, 이미 4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시도는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없었고, 그리고 인터넷의 네트워크, 즉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즉 미국의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생긴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은 미국이 진 빚을 달러의 양적 완화, 즉 달러를 왕창 발행해서 미국의 빚을 다른 나라로 전이시키고, 다른 국가는 국가가 진 빚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피아트 화폐를 왕창 발행해서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와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신뢰감의 위기가 생기고, 이들의 개입이 없는 사적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것에 대해 호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이자 수용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초의 비트코인의 블록을 우리가 제네시스, 즉 창세기 블록이라고 하는데, 2009년 1월 3일 처음 생긴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에 새겨진 문구는 그날짜 영국 타임지의 표제 기사였습니다. 즉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 은행을 위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준비 중이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어떠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금융의 세계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용어가 혼란스럽죠. 어떤 데선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 그런데 이 용어는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이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정부 규제기관과 국제기구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피아트, 이것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얘네들은 찐 리얼 돈이 아니라 버추얼, 가짜라는 의미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업계에서나 거래소와 같은 현장 필드에 계신 분들은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크립토라는 용어를 즐겨 쓰셨고, 이와 같은 형태의 크립토 혹은 버추얼 커런시가 나오면서 전체 금융에 커다란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금융과 대치되는 하나의 디지털 금융이라는 형태에서 디지털 어셋, 디지털 커런시 혹은 디지털 토큰이라는 의미로 그 개념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정부와 규제기관, 우리나라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일단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전체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내재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뭐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가상자산의 증권법 여부, 그러니까 즉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와도 상당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식을 그냥 사신다고 생각하면 사실 주식의 가치는 무엇에 있을까요? 바로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의 가치, 그 기업이 현재의 그 재무 상태라든가 혹은 현재의 BM, 어디서 투자를 받았느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느냐,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주가가 어떤 요인으로 뛰느냐와 동일한 의미에서 가상자산도 그 가상자산의 발행 프로젝트가 어떤 기술을 만들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누가 투자를 했느냐가 이 가상자산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가 영구불변으로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더 큰 포인트는 이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유저의 규모입니다. 그 유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지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상표, 코카콜라나 나이키의 자산 가치가 몇 조다라고 얘기할 때 결국 이것은 코카콜라와 나이키의 유저가 몇 명이다를 가치적으로, 자본적으로 환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상자산 역시 이 가상자산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유저의 규모가 얼마인지가 바로 가치적으로 환산되어서 그 가격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글로벌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혹은 기업이라면 당연히 자체 코인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겁니다. 앞으로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혹은 국내의 대기업들도 이와 같은 자체 코인을 만들 만한 충분한 동의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구분할 때 지불형이냐 유틸리티형이냐 자산형이냐 이런 형태로 구분하고자 하고 각각의 구분에 따라서 법적 기준도 달리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불형 토큰으로 분류했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혹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했던 여러 가지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이용권 같은 것들도 사실 이것을 실제로 지불형이나 유틸리티형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구분하든 가상자산을 사는 사람들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결국은 자산형 토큰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바로 가상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고 이것이 2017, 2018년도에 스위스의 핀마나 미국의 SEC 등의 각국의 주요 금융규제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구분했던 기준들이 지금 현재 유효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 축, 즉 발행 주체가 국가냐 아니냐와 이 가치가 스테이블하냐 아니냐 이 두 축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면서 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피아트 화폐인데 이것이 디지털화된 것이 우리가 보통 CBDC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디지털 피아트입니다. 어이구 잘못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민간에서 발행하고 가격 안정성이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사실 하위 개념인 것이고 이것이 테더나 서클 코인 그리고 작년에 급격한 가격 폭락을 경험했던 이제 테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나오는 플랫폼 토큰들도 대체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국가가 발행했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 민간에서 발행했고 가격 안정성이 없는 즉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크립토,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과 같은 전통 크립토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NFT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트코인 등의 전통 크립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009년에 등장을 해서 지금 2023년 1월 지금 시점까지 굉장히 많은 가격 변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출시 이후 가장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800배, 즉 8만% 이상의 가치 상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사이 1년 사이에 8.6배의 가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가상자산의 규모는 최고 거의 3조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조 달러를 다시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2주 전에는 8천억 달러였습니다. 아마 2주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글로벌 자산 순위로 보자면 사실 비트코인은 전체 자산 순위가 한때는 금,
다음에 은이 보통 한 5위나 6위 정도였는데 부동의 금을 제끼지는 못했지만 은을 제끼는 경우까지 올라가서 세계 5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차츰차츰 내려오더니 14위, 15위 쪽에서 현재 어제 기준으로는 18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가상자산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도 발생한 요인이지만 주요한 요인은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유통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발행된 비트코인의 약 70% 정도가 거래되지 않고 지갑에 꽂혀 있는 형태의 장기 보유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 70% 전체가 어떤 고래들의 지갑에 꽂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발행된 양의 20% 이상은 사실 영구 분실 형태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적어도 전체 발행량에서 분실량을 제외하고는 그 50% 이상이 이렇게 장기 보유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어떤 투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국제결제은행에서 나왔던 전체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량을 익스포즈 된 것만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게 8% 이상이면 실제로 지금은 12%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사실 마코이치의 근대 포트폴리오론에 근거하면은 장기 투자에서 수익을 가장 안전화시키는 방법은 사실 서로 상관성이 낮은 형태의 투자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생각할 때는 위험도는 낮고 수익성은 높은 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단기 투자로 보면 이것이 맞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위험성은 높고 수익성이 낮은 것이 더 수익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즉 서로의 위험성을 상쇄시켜주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코이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지금 현대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은 바로 이 가장 매력적인 새로운 투자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미국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2년 사이 2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 연초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 가격 상승에는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과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가격 안정화 토큰이다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발행한 CBDC, 즉 디지털 피아트와 플랫폼에서 만든 그냥 플랫폼 토큰 혹은 스테이블 토큰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법정화폐, 보통은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달러와 1코인을 같은 가격에 이렇게 매칭시켜 놓고 이것을 우리는 보통 패깅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트코인과 같이 가격이 급등락이 심각한 가상자산에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이것을 스테이블로 옮겨 담았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이것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훨씬 더 많은 형태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겠죠.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비트코인을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았다 다시 스테이블로 가면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산의 호환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세 가지 형태의 어떤 담보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특정 통화나 채권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자산 담보형, 화폐 담보형의 스테이블 코인과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 보통 서클 코인, USDC를 많이 그 기반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형태, 그리고 테라와 같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을 섞은 하이브리드 형태도 새롭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대체로 이 세 가지가 있고 앞서 이 두 가지는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테라와 루나는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테라 루나는 알고리즘형, 정확하게 말하면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알고리즘형 코인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루나를 자산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1테라는 1달러
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이것은 지역 통화, 즉 UST, 미 달러를 기반으로 한 UST 경우에만 이것이 1달러와 1테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원화를 기반으로 할 때는 1,000원이 바로 KRT, 그러니까 테라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 테라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가격 연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라 스테이블 코인은 그 테라 폼랩스가 발행하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총칭이고, 각 지역별 스테이블 코인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UST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 왼편에 보이는 그래프에서처럼 1달러의 가격을 유지하지만 작년 5월 7일을 기점으로 가격이 극적으로 하락해서 마이너스 99.9% 하락해서 거의 1달러 1,300원이었던 1테라가 뭐 몇 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 테라의 가치를 담보했었던 루나 역시 가격이 떨어졌는데, 루나는 중요한 것이 1달러와 1루나가 아닙니다. 1테라에 기반해서 이 가격은 항상 계속 변동이 되는 어떤 얘네들의 고정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나는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최고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다가 이것이 몇 원으로 떨어지는 형태인데, 이와 같이 테라의 가치는 자신들이 자체 발행했던 루나에 기반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라와 이 1테라에 기반하는 루나가 있으면, 이것이 시중에 이 테라가 만약에 계속 뭐 매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중에서 1달러보다 이 테라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1테라로 살 수 있는 루나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루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테라를 루나로 플랫폼에서 바꿔가게 되고 결국 더 많은 형태의 시세 차익을 노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중에 많이 매도되었던 테라가 흡수되면서 루나로 이동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한번 루나의 가치,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루나를 가졌던 사람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플랫폼에서는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테라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루나에서 테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테라와 루나를 오고 가는 형태에서 어느 특정한 형태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패깅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패깅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가격이 절대로 1달러에서 1테라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적정 범위의 수용성 안에서 계속 가격 변동이 유지되고 그것이 어떤 고정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패깅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인 공급량과 가격 변동성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해서 시장에 충분히 테라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 혹은 충분히 루나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어떤 매도세가 생기면 적은 양의 매도가에 의해서도 이 테라의 가격 패깅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테라와 루나를 가지고 많은 거래소에서 이 테라와 루나를 거래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매도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 전체 풀에서 이 가격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패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처음에 SDT라는 것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SDT도 테라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한 종류인데, 이것은 IMF SDR을 기반으로 발행합니다. IMF SDR을 보통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발행되는 돈은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주요 국제 5종의 화폐,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 위안화의 5종의 화폐를 각각의 비율과 가중치를 두어서 이것의 평균가를 매일매일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IMF SDR이라고 하는데, 바로 테라는 이것을 SDT 형태라고 하는 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이 IMF SDR은 실제로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체감을 거의 하지 못하고 굉장히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것들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체감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SDR을 기반으로 SDT를 발행해서 이 SDT를 각 지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입 코퍼레이션, 즉 차이 앱에서 우리가 이 SDT를 KRT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SDT를 가지고 원화 기반 테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원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KRT를 원화로 바꿀 때 여러 가지 할인이라든가 포인트 혹은 페이백 등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차익이 20, 30%로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 초기에 많은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SDT는 실제로 한 3년 정도 발행이 되다가 이미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의 그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커져서 가격 안정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발행하지 않고 전체 다 소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과연 5월 7일 날 왜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성은 깨진 것인가? 이것은 사실 그림 1의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에서와 같은 그림인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유동성이 공급되었지만 5월 7일에 2명의 악의적인 플레이어 혹은 2명의 계좌를 통해서 단기간에 1억 8,500만 달러의 그 UST가 갑자기 시장에 매도가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과잉 매도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 가격 안정성 1달러와 1테라의 가격 안정성이 깨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전체 그 테라나 루나를 사용하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위험 회피 리스크라고 여겼던 시그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테라와 루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시장 자신들의 테라와 루나를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물량이 나오고 이것이 더욱더 심각한 과잉 매도를 발생하게 하면서 이 테라와 루나가 동시 붕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리스크 중에 하나는 테라 프로젝트 자체가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자산 대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전체 자산의 75% 정도가 앵커 프로토콜에 집중돼 있어서 서비스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익 매도가 발생할 때 이것이 리스크다라고 느끼면 지금까지 앵커 프로토콜의 그 대출로 돈을 맡겨놨던 사람들이 자신의 예측을 빼내서 이것을 거래소에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비스 안정성이라든가 균형감이 굉장히 떨어졌고 이것이 바로 테라 폭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가 아니면 이 테라 폼랩스를 운영하고 혹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시장 전체의 금융 역량이 부족한 것도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NF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NFT 굉장히 핫했다가 핫하게 꺼진 시장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흐름으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이 아마 NFT의 절정이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NFT는 실물이거나 혹은 디지털 콘텐츠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발행된 토큰 아이디가 가진 개별적인 다른 것과 호환되지 않는 개별적 토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NFT를 이것의 특정 자산에 대한 원본 인증서이자 소유권 증명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저작권이나 디지털 그림이나 디지털 캐릭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원본 인증이자 소유권 증명서라고 하지만 원본 인증과 소유권 증명은 오로지 법적 메커니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그 NFT를 샀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소유권이나 뭐 어떤 원본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NFT는 상품 태그이자 구매 기록, 영수증에 불과한 것이지 잘 봐야 디지털 증빙서이지 절대로 인증서가 될 수 없습니다. NFT가 인증서이자 원본 증명서 혹은 소유권 증빙에 대한 어떤 정말 확실한 권리를 제공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법적 명시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NFT는 그것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NFT 시장이 꺼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념적인 가능성과 실제 지금 가능한 현실과의 그 괴리가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셨던 분들이 사보니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체감하면 동시에 이 NFT 시장이 쭉 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021년 3월부터 NFT 열풍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비플의 매일 첫 5,000일이라고 하는 작품이 6,934만 달러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NF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트 열풍이 일었고 그 이후에 스포츠 스타들의 포토카드 등이 NFT로 발행되면서 상당히 큰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비싼 NFT 작품들을 보고 계신데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디지털 아트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NFT를 사는 구매자의 구매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NFT, 고가의 NFT를 산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SNS에 내가 무엇을 얼마 주고 샀다는 것을 밝힙니다. 즉 디지털 럭셔리, 디지털 명품으로서 NFT를 소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소비 행위에 대한 과시적 행태가 SNS를 통해서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NFT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콜렉터블 NFT가 수억에서 수조까지 갔다가 지금 슝 하고 꺼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025년까지 NFT 시장은 8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하에 제조업과 각종 명품 브랜드, 플랫폼 기업, 여러 가지 각종 산업의 분야에서 이 NFT 시장에 들어왔고 가장 활발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게임 산업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13조 3빌리언 달러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아서 작년에 300억 우리나라로 지금 이게 300억 달러 정도죠. 300억 달러 정도의 아니네요. 맞죠? 3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랩스와 같이 NFT 가장 유명한 VAYC 즉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시리즈를 만들어낸 이 유가랩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NFT 시장은 급격하게 끌어올랐다가 급격하게 꺼졌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NFT 플랫폼 간에 발행하는 NFT가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 NFT를 보고 계신데 하나는 유가랩스의 VAYC 그리고 두 번째는 이두이 CTO가 있었던 멋쟁이 사자처럼에서 발행한 메타콩즈, 세 번째는 스택스의 메가폰트입니다. 셋 다 유인원을 기반으로 해서 비슷비슷한 이미지죠. 물론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 이용자들이 보기에 이 차이를 변별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산 명품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SNS에 커피와 함께 차 한잔하면서 멀찍이 내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것 같은 심리가 여기도 작동을 하는데 내가 산 가방과 옆에서 남대문에 사온 짝퉁 가방이 구분이 안 된다면 이것을 소비할 이유가 없겠죠. 현재 NFT 시장은 바로 이와 같이 비슷한 이미지가 계속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터넷 이미지에서 비슷하게 어떤 캐릭터 내가 좋아하는 어떤 비슷한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을 따올 수가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이 NFT를 사야 될까에 대한 효용성의 문제도 발생하겠죠. 두 번째로는 가치 체감이 어렵습니다. NFT는 철저하게 디지털 공간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 구매력이 가장 많은 40대 이상은 이 물리 세계에 실제하지 않은 NFT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제대로 뭔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샀다라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물리 공간에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상이 보기에는 가치 체감이 어렵다는 것이 NFT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NFT 사보셨으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사기 어렵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NFT가 발행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NFT를 산다고 치면 일단 메타마스크에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국내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을 리플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리플과 같이 수수료가 저렴한 걸로 바꿔서 그것을 해외 거래소에서 다시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메타마스크로 보내서 메타마스크에서 다시 오픈시로 보내서 NFT를 사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플랫폼, 거래소라든가 지갑에 그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잔돈이 남으면 그 잔돈은 꺼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돈을 꺼내오는데도 바로 수수료, 가스비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과 인증 과정이 복잡한 형태입니다. 이를테면 또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인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NFT 경우에는 여기에 매틱이라는 코인의 호환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사기 어려운 NFT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오전송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자산을 모두 손실할 뿐더러 이것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너무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저 친화적이지 못한 구매 프로세스가 NFT 구매를 막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NFT 산업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크립토 자산 투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의 20% 이상은 분실되어서 영구히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보통 거래소가 아니면 자신의 개인 지갑, 즉 핫월렛이나 콜드월렛에 자신의 가상자산을 담아놓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FTX 사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거래소가 파산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나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가 보통 고래라고 부르는 분들은 자신의 가상자산 대부분을 개인 지갑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지갑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핫월렛과 같이 우리가 보통 모바일이나 웹에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핫월렛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니모닉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해야 됩니다. 이 니모닉에는 프라이빗 키가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인데 이 니모닉을 종이에 적어서 어디 물리적으로 따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실하거나 누가 가져가 버리면 자신의 자산 전체를 분실하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콜드월렛에 우리가 보통 이것이 USB나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콜드월렛에 이것을 저장했을 경우에는 이 콜드월렛 자체의 분실이라든가 훼손, 도난 시에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핫월렛과 콜드월렛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자산은 이 보유자가 갑자기 죽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이것들을 절대로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 리스크를 우리는 몇 가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13년 제임스 하우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비트코인 8,000개가 든 컴퓨터를 청소 중에 버립니다. 그리고 아차 싶은 생각에 쓰레기장을 뒤지기 시작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펀딩까지 구성을 해서 현재는 10년 차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드월렛의 분실은 생각보다 빈번하고 많습니다. 컴퓨터 본체와 같이 크기가 큰 것도 버리는데 작은 것은 훨씬 잊어버리기가 쉽겠죠. 두 번째는 CES와 같은 거래소의 리스크인데 이미 2018년 캐나다에서 가장 큰 거래소 쿼드리가 CX의 거래소 대표 제럴드 코튼이 갑자기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 거래소의 프라이빗 키를 든 채로. 그래서 이 유저들, 쿼드리가 CX를 이용했다 유저들의 자산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쿼드리가 CX 유저들의 유저들은 이것들을 소송을 했지만 실제로 제럴드 코튼의 가족들은 이 제럴드 코튼이 인도 여행 중에 갑자기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이 자산에 대해서 책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가면 이 크립토 황제의 무덤을 찾아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졌다고 하는 미르체아 포페스쿠라는 사람이 2021년 8월에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이 비트코인을 상속받고 싶지만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어디다 넣어놨는지 그리고 프라이빗 키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리스크들이 모두 존재하고 우리가 또 개인 핫월렛뿐 아니라 상당히 안전성에 훨씬 높은 형태의 안전성이 제공되었다고 하는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해킹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솔라나나 엑시 인피니티의 로닌 같은 데서 해킹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이 20% 이상이 분실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분실량은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신산업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정부 및 규제당국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관한 일들은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일단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일반 토큰 홀더들을 기반으로 저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STO와 NFT 그리고 월렛이 가장 저는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STO는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로서 증권형 토큰이 어떻게 발행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증권회사들이 이와 같은 STO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존에 나왔던 전자증권과 어떤 차이를 가질 것인가 라는 부분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증권화된 토큰과 토큰화된 증권은 반드시 다른데 토큰화된 증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STO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법적 명시화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명시화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기존의 증권,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사실 토큰화된 증권일 뿐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투자 설명이나 증권 신고의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은 즉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품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즉시성이 사라진 상품에 과연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STO 토큰이라고 한다면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에 반드시 제약받을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기초자산이라면 부동산은 절대 크립토처럼 수직적인 형태의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굉장히 완만한 형태의 가격 상승 곡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기반의 STO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NFT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STO와 상당히 유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혹은 기초 자산은 STO보다 훨씬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법적 권리 혹은 디지털 이미지 그리고 쪼개기가 가능한 형태의 다양한 우리가 몰랐던 형태의 저작권들이 가능할 텐데, 이것은 반드시 법적 명시화라는 주제 인프라가 존재할 때만이 이것의 자산 가치, 즉 유동화된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FT는 굉장히 트렌드 추종적이기 때문에 지금 반짝했던 것이 내일 혹은 다음 달까지 자산적인 유효성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투자적 관점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렛은 사실 엔드 유저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하덜렛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안전 지갑이기도 하지만 향후 이것은 이 사람의 신분증이자 프라이빗 금고이자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렛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느냐가 바로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 엔드 유저의 서비스 체감도가 가장 높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월렛 서비스라는 점에서 월렛이 향후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디지털 신산업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 있는 분이라면 크립토의 어떤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친숙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크립토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이들이 어떤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사용 패턴에 기반해서 그들에게 친화적인, 유저 친화적인 형태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유저를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기술 기반 자산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크립토 시장이 아니라 전통 금융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결제 서비스, 금융 서비스로 이용되려면 반드시 이 전체에 대한 규제의 명시화 혹은 이 권리의 명시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크립토 영역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혹은 연결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영역까지 확장이 되려면 이것이
자본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이 권리에 대한 명시화 메커니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이것의 자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테라 루나와 같이 가격 폭락이 발생하게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는 1달러였지만 불과 하루아침에 1페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명시화 과정과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의 레거시에서 벗어난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강연을 지금까지 참고 들으셨다면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비트코인 사야 되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고 묻는다면 사실 많은 자리에서 이 질문을 받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비트코인 사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유사수신법 위반의 혐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샀는데 떨어지면 저한테 악성 메일이나 악성 댓글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상자산 투자에 성공하는 천년 비법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3가지를 써놨는데 일단 정보. 사실 어떤 코인이 어떤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걸 사전에 알고 그것을 사두면 상장되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주 선택받은 소수의 이너서클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내부자 정보 이용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는 모르겠는데 뭔가 매집 세력에 있어서 어떤 코인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어느 볼륨을 넘었다라고 해서 차트를 보고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 올라타서 그것의 가격이 오르면 팔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수익이 실현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이 산업은 혹은 이 서비스는 이 기술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이 프로젝트가 잘하는 것 같다 싶어서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코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장기 투자하겠다. 이를테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는 장수력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널뛰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 시장이고 그 널뛰기의 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에 항상 머물지는 않지만 반드시 한 번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 파시면 됩니다. 일단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사야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시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